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역서기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한국사 이야기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거냐면요. 조선 왕실에 있었던 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참 여러 명이 있죠. 27분의 왕이 계시는데 그걸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한 명씩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첫 시간에는요, 조선의 건국조인 태조 이성계라고 하면 우리가 활을 잘 쏜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태조도 엄연히 장군이었기 때문에 활만 잘 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칼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태조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명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초상화를 말해요. 보통 왕의 초상화는 세자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주기로 그리게 돼 있어요. 왜 요새도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 운전면허증에 들어가는 사진 이런 것들도 10년 주기로 가급적이면 바꾸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저도 바꿀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바꿔가지고 이게 선거 때 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듣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옛날 왕들도 그렇게 10년 주기로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숫자의 초상화가 현재 남아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전쟁이나 사고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초상화가 아무래도 그림이다 보니까 요게 불타서 소실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남아있는 어진이 안타깝지만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는 것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태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초상화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손 모양이에요. 손 모양 보면은 지금은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림에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당연한 질문이죠. 안 보이죠? 그죠? 손을 지금 이렇게 소매 속에 넣고 가리고 있어요.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중국 초상화하고 한국 초상화하고의 차이점인데 중국에서는요 반대입니다. 손이 노출돼 있어요. 중국인들은 손이 노출되게 초상화를 그려야지 복이 온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좀 반대였대요. 손을 가린 상태에서 초상화를 그려야지 복이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면 다 이런 형태로 거의 99%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옷 색깔을 보면은 골룡포가 파란색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극 드라마 보면은 빨간색 많이 입고 나오시는데 왜 파란색이냐면은 파란색이 동쪽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동방에서 만들어진 조선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임금이다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파란색 골룡포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성계가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죠. 당연히 왕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라는 지점에서 원래 요동을 치러 갔던 군대였는데 그것을 돌려가지고 결국 이제 뭐 역성혁명이라면 혁명인 거고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쿠데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면 고려의 왕이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우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왕은 이성계의 역성혁명 혹은 쿠데타로 인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왕의 최후 어떻게 됐나? 일단 우왕의 출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왕의 아버지가 공민왕입니다. 그래도 고려 말에 나름 이제 개혁을 이끌었던 유명한 왕이죠.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돈이라는 승려였어요. 스님이었는데 이 신돈이 근데 파기승입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나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사회로 복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혼도 했고 자 그런데 이 신돈이 어느 날 이제 공민왕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었는데 신돈을 모시고 있는 첩 중에서 반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반야라는 여인이 정말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공민왕이 괜찮게 여겨서 데리고 간 거예요. 나 달라고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반야와 공민왕이 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우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간에는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반야는 이미 신돈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 임신한 여인을 공민왕한테 줬다. 그래서 공민왕의
아이인 우왕은 사실은 누구의 아이냐면은 신돈의 아이이다. 그래서 왕씨가 아니라 신씨다라는 설이 세간에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성계가 걸고 넘어져가지고 우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우왕을 폐위를 시키고 결국에는 차명이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야사의 이야기예요. 야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고려 왕실에서는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들의 혈통을 신비롭게 포장하려고 우리 왕씨의 조상은 용왕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로 우리 등짝에는, 왕씨들의 등짝에는 용의 비늘이 박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이 왕 등짝을 까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식이죠. 그게.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계속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야사에 따르면 이성계가 이거를 걸고 넘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왕이 진짜 왕씨인지 신씨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뭐 DNA 감식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냐. 한번 등짝을 까보자. 등짝을 까가지고 거기에 용의 비늘이 있으면은 그거는 왕씨가 맞고, 없으면은 신씨다. 말이 돼요? 사람 등에 어떻게 비늘이 있어요? 물고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집을 잡은 거죠. 실제로 까봤더니 없으니까 결국 우왕을 참했다라고 하는데, 야사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때 우왕을 칼로 목을 치려고 했더니 칼이 안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야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진짜 왕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의 비늘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성계는 어떻게 해서는 우왕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곤란에 처하다가 자신이 평상시에 자랑하던 명검인 전어도라는 칼을 뽑아가지고 결국 우왕을 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태조가 사용했던 전어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건데요.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고궁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진짜로 이성계가 사용한 칼이라고 하니까요. 진짜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해야 되는데요. 우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우왕이 죽으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로 인해서 이성계의 부하들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다들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가 고민에 빠졌을 때 무학대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악기를 내쫓기 위해서는 장군의 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군의 칼이 깃든 영험한 힘을 이용해서 악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계가 전어도를 이용해서 우왕이 내린 저주를 깨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 결과 아쉽게도 이 전어도가 박살이 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일평생 사용했던 칼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 버리니까 그거는 좀 이제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면 저 고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전어도는 대체 뭐냐? 저거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자, 이야기는 조금 더 뒤로 흘러가서요. 나중에 이성계가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아들인 이방원이 요즘 이제 드라마 소재로 나오고 있는 그 이방원이 왕이 되고자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제들을 죽이고 공신들을 때려잡고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성계는 사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함흥차사라는 정말 유명한 사건을 일으키게 됐는데 함흥 쪽으로 가버립니다. 거기가 원래 자신의 고향이고 텃밭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자면 뭐 어떤 정치인이 여기에 출마하면 100% 당선이 된다. 여기는 내 지역구고 내 텃밭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함흥이 그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조사이라는 사람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이의 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함흥차사 사건이죠. 야사에 따르면은 이방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반란을 멈추시고 그만 돌아오십시오. 반란이라고 말하면 좀 거시기 하지 아버지한테. 그만 이제 돌아오십시오. 하기 위해서 이제 심부름꾼 차사를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이성계가 보는 족족 활로 쏴 죽였다라는 그런 야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근데 사실 실록에는 이 함흥차사가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도 좀 거시기한 건데 야사에서 분명 죽었다는 사람들이 실록에 버젓이 그 이후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함흥차사 이야기는 좀 다소 과장된 이야기고 다만 이성계가 조사이를 사주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반란은 진압되었고 아들이었던 이방원,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조선이 유교 국가잖아요. 효를 다해야 되죠.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와요. 모셔와가지고
극진히 떠받들어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계가 막판에 마음이 좀 풀어졌대요. 어차피 이미 다 끝난 거 밉지만 방원이가 그냥 잘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이방원이 아버지의 그런 좀 이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몰래 제작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전어도입니다. 현재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칼은 실제로 이성계가 썼다라기보다는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원래 썼던 그 칼을 모방을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물론 이성계는 정말 기뻐했대요. 아, 내 잃어버렸던, 내 망가졌던 검을 다시 이렇게 복원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고 나중에 이제 후세에 저 전어도가 고궁박물관에 전시가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전어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쳐봤는데요. 사실 뭐 이제 이 전어도라는 칼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계라는 인물의 일생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장군 시절부터 해가지고 왕이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우왕을 죽였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과 얽힌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성계하고 일평생을 함께 해온 칼이지만 막상 진품은 사라졌고 저거는 그 이후에 만든 복제품이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전어도가 이성계라는 왕의 일생을 대표하는 칼이다. 역시 무인답게 칼에 기대서 일평생을 산 사람답게 마지막에 남긴 저 유품도 칼하고 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활은 현재 분실돼서 알 수가 없고 그나마 우리가 칼을 통해서 이성계라는 인물의 발자취를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